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사람들의 쇼핑 형태의 변화와 대형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으로 전통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줄어들고 있어서 이곳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토론에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토론에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서경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광주 호남지역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중호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임창욱 호남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90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요. 예, 먼저 광주 전남 지역에 전통시장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서경환 본부장께서 현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통계 수치는 작년 8월 기준으로 조사한 통계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통시장은 뭐 상설시장하고 오일시장, 지금은 또 상점가나 지하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해서 전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을 하면 이제 상설시장, 오일시장을 들게 되는데요. 광주에는 26곳이 있고 전남에는 106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총 132곳이 전통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상점가나 지하도까지 포함을 시키면 154곳의 전통시장 상점가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1,441개 전국적으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은 약 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약 150여 곳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창욱 교수님 현황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서 본부장님께서 우리 수치적인 통계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에는 그 공설 시장보다는 법인이나 개인 시장이 다수로 존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다른 곳과 다르게 전자의 거리랄지 또 자동차의 거리, 또 공구의 거리 등 특성화된 그런 상점가가 다른 곳에 비해서 잘 등록돼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은 여수와 목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 단위에서 공설시장 위주로 이렇게 오일시장 위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 지역에는 우리 양동시장이라고 우리가 통칭으로 하는데요. 양동시장에는 7개 시장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동시장과 말바우 시장, 또 남강주 시장이 3대 빅 시장으로 있으며 전남 지역에는 우리 장흥토요시장, 나주 목살골시장, 또 곡성 기차마을 시장이랄지 또 순천 아랫장, 강진읍 시장, 또 광양 오일시장 등 대표적인 시장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상설시장, 오일시장 그리고 또 상가 거리 이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오늘 저희가 논의할 것은 주로 이제 상설시장, 오일시장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중호 회장님과 서경환 본부장께서는 현장에 계시니까 실제로 이제 전통시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감하는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손중호 회장님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정말 힘듭니다. 많이 달라진 유통 환경의 변화와 시설 낙후로 애로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기가 더 위축되고 가고 있습니다. 네,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서경환 본부장께서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물론 이제 어려운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간에 온누리 상품권이 이제 전통시장에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이 14년도에는 4,800억 원 정도 판매가 됐고요. 15년도에는 8,600억 정도, 16년도에는 1조 900억 정도가 팔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700억 정도가 온누리 상품권이 판매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온누리 상품권이 많이 판매가 된다면 전통시장에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전통시장의 그 매출로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14년 이후부터 이렇게 꾸준히 전통시장의 그랜드 세일을 할지 해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파악하는 통계치로는 매출액이 소폭으로 상승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당 일 평균 매출액이 전국 대비해서 보면 약 5천만 원 정도, 점포별 일 평균 매출액이 38만 원 정도로 해서 전년 대비 한 3% 수준은 소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상인들께서 느끼시는 그런 마진율이 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 그 희망적인 지표도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뭐 10년 점포 10곳 중에 7곳이 뭐 3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만은 전통시장의 점포 평균 업력이 17년 5개월 이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비해서는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이 사업을 오래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은 그나마 다행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전통시장의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예, 다행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전통시장을 왜 살려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 임창욱 교수님. 네. 아마 현실이 어려워서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네, 어떻습니까? 그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수치상의 그 통계에 의하면은 뭐 매출이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전통시장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또 일부에서는 우리 전통시장 지원이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비난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통시장을 살려야 될 이유는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시장은 우리 서민들이 생존하는 곳이고 지역 경제의 1번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 보루의 마지막 그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그 서민층이 그 생계 유지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극빈층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이런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또 기회 비용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전통시장은 꼭 살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만약에 전통시장이 없이 골목상권이 죽고 대형 유통 체인에서 이런 것을 독식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역 경제의 부가 역외로 다 유출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거의 도시가 도시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전통시장 내에는 또 전통적인 문화적인 그런 자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중한 사회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 뭐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경환 본부장님 좀 보충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임창욱 교수님하고 비슷한 맥락이겠습니다만은 전통시장에 종사하신 우리 상인분들께서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 지역 경제를 버텨주시는 뿌리고 핵심이십니다. 이분들이 무너지면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일자리 당연히 일자리 없어질 거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뭐 생계 기반이 무너지고 또 사회 안정망이 흔들릴 거고 복지예산 등 사회적 그 비용이 아주 막대하게 투입될 것은 명확하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꼭 살려야 되고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을 예전부터 제정을 해서 이분들을 균형 있게 선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갖고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앞에 임창욱 교수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대형 유통시설의 연고가 다 이제 서울 등 중앙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 유통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은 지역경제가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 이 전통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손종호 회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지금 각 지역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강주도 아마 지역화폐를 도입을 하면은 지역경제 유출을 막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적극적인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강주도 곧 지역화폐를 발행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경제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밑바닥인 서민들이 차지하는 부분이죠. 전통시장은 서민 경제와 지역 경제의 기초입니다. 전통시장 경제가 붕괴되는 원인으로 내부 요인과 예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예부 요인은 소자본 소상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있어서 정부의 보호 정책이나 지역 정책으로 지원 정책으로 동원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활력이 넘친다는 건 경제가 튼튼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돼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취지 의 말씀이신데 우리 임창욱 교수님 좀 보충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형 유통 시설이 집 주위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단기적으로 지가가 상승이 되죠. 그리고 또 경쟁을 통해서 이 가격이 인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주민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마트가 생기면 대부분 고객들이 이제 시장을 외면하고 대형 마트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모든 부가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죠. 대형 마트에서는 뭐 지역에서 고용하는 일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제 이유는 전부 중앙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에 지역에 있는 그 생산적 가치가 전부 이제 역외로 유출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사실은 이런 그 생산된 자산들이 지역 내에서 이렇게 순환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이제 대형마트가 골목상권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침체시키고 이제 거의 이 독점 체제로 가게 됩니다. 독점 체제로 가게 되면은 이제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이런 단점적인 게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선간 이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장점만 고려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환영하고 이런 현상을 볼 때 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상인이거나 혹은 또 지역의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제 전통시장이 자신의 삶의 터전 또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처방을 내려면 이분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본부장님 뭐 현황 파악한 게 있으세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광주 전남 그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제 상인분 대표자분들, 그다음에 거기서 종사하는 종사원분들, 그다음에 노점상 이런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 지역에는 이 세 부류에 종사하신 분들이 한 5,300여 분 계시고요. 전남 지역에는 18,000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전체적으로는 23,000여 분이 전통시장에 종사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부양가족, 뭐 3명, 4명 이렇게 하다 보면 약 10만 명이 이렇게 나름대로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약 10만 명의 생계와 관련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측면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전통시장이 도시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이 또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설이 대부분 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전통시장을 도시계획과 연계시켜 가지고 좀 더 새롭게 단장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창욱 교수님 좀 의견 좀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은 사실 그 공동화된 구도심에 대부분 위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런 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주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부지를 매입하거나 하니 이런 애로사항들이 되게 많고요. 또 법적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관계법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전통시장 지원 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시장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 현대화가 돼서 굉장히 깨끗하게 재탄생이 된다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상점가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의 효과가 감소되기도 합니다.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시장과 인근 상점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는 거죠. 최근 국토부에서는 대규모 철거나 정비 방식이 아닌 소규모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그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 그 광주에서도 최근에 5곳 그리고 전남에서 8곳 총 13곳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그 4년 한 1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반 근린형 도시 재생 사업이나 혹은 또 5년 150 예산의 중심 시가지형 도시 재생 사업하고 만약에 이게 연결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도시 재건축 측면에서 또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런 사업들과 좀 연계해서 현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서경환 본부장님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 공단에서도 그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지자체나 상인회나 또 중기부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임창욱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예산상의 상황 때문에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고 전통시장 개발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별개로 놀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역 환경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중기부나 국토부 그리고 관련 부처 지자체까지 이렇게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 대상 지역 안에 이런 전통시장이 포함되어야 하는 또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함된 지역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은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창욱 교수님 좀 의견 좀 주시죠. 예. 그 다행히 이제 우리 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그리고 중기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협약을 최근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이게 뭐 전통시장과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행히 이제 그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다 그러면은 전통시장이 연계가 돼서 이렇게 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부분의 그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상점가랄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도시 재생은 대부분 건축, 디자인 뭐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향후에는 상권 활성화하고 사업이 같이 맞물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 전통시장 역할 중에서 이제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임, 수산물, 특산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유통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형 마트나 혹은 또 백화점에서도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긴 합니다만은 그 양과 종류 면에서 전통시장이 하고 있는 역할을 대체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통시장이 만약 무너지게 되면은 지역 특산물의 판로도 좀 어렵게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손종 회장님 좀 의견 좀 주시죠.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전통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농산물 품질과 가격 면에서 높은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쟁력은 전통시장의 소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의 농협인 생산자든가 구석구석 연결되는 실타래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많이들 직거래 장터라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의 소상인들 중에 장사를 정말 잘하는 상인들이 대부분 유통과정을 대폭 줄이고 또 매일 싱싱한 물건을 싸게 공급하죠. 이른바 직거래 형태를 띠는 겁니다. 전통시장 그 안에 아주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상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획일성으로 전용된다면 다양성이 상실되겠죠. 자연환경의 건강 지표에 다양성이 있듯이 우리 사회의 경제의 지표도 역시 다양성이 있을 겁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하는 경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소통 등 역할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임창욱 교수님 좀 보충 설명해 주시죠. 네,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전통시장을 가져와서 파는 게 아니라 공판장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죠. 또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전통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가져다가 이제 도소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지만 전통시장에는 이렇게 상설 점포만 있는 게 아니라 노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할머니 장터도 있고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러신 노점상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가족들이 같이 들기 위해서 이제 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요. 잉여 농산물이 생겼을 때 장날 와서 이제 이렇게 판매되는 이런 부분의 것을 띠고 있죠. 만약에 전통시장이 무너져서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잉여 생산물에 대한 판로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농가에 조금 미약하지만 그런 소득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통시장 하게 되면은 일반 뭐 현대화된 상가와 달리 정을 나누는 곳, 또 사람 냄새가 나는 곳, 뭐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고 또 지역의 어떤 전통 문화를 개성 발전시키고 또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소통하는 그런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인 기능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서경환 본부장님 만약 전통시장이 위축된다면 그런 기능도 좀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통과 문화 이것을 이제 우리 전통시장에 접목을 하자 이런 최근 상당히 됐습니다만은 예전까지도 보면 그 재래시장 지금도 왕왕 그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들을 종종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전통시장 특별법에서 우리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를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용어 통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용어 자체만 바뀌어도 우리 시장의 이미지가 재래보다는 전통이 훨씬 이렇게 나은 그런 입장이 되고요. 전통시장에는 말씀하신 대로 문화 관광적인 요소를 가진 곳이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들을 육성을 해보자 하는 게 우리 공단에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는 우리 강주의 무등시장하고 여수의 여수 전통 서시장 이것이 신규 선정돼서 2년간에 약 10억 원의 그런 지원을 받고 이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봉선시장, 말바오시장, 광양 오일시장이 기존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3개년차 사업으로 해서 18억 원이 지원돼서 이렇게 전통과 문화를 접목한 그러한 시장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지원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단순간에 효과가 나올 수는 없지만은요. 이러한 문화 관광형 시장을 육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지인보다는 외지인이 많이 방문을 해주는 게 우리 지역 경제나 전통 시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홍보에 적극적인 그러한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역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손종 회장님은 현장에 계시니까 전통시장이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요즘 전통시장이 이기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전 한편으로 기회라고도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 5일제금으로 주말에 가족들 나들이나 즐길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계 여행에서 우리가 접어다 보면은 반드시 빠지지 않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에 먹거리와 볼거리를 겸비한 지역문화 체험장이 정말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주말에 즐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야외 공원, 야외 공연, 참여, 상인 참여의 다양한 이벤트 이런 걸 확보하기에는 마트나 백화점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영양한 환경을 발상을 전환하면 경쟁력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통시장이 이제 그 상인들에게는 경제적 기반이 된다는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하는, 또 쉽게 구입하고 저렴하게 구입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외지인들이 왔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좀 지역 특색을 구경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좀 보완할 사항이 많아 보이는데, 임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의 입장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품을 구매하는 장소가 되겠죠. 그 전통시장에서 이 고객들에서는 깨끗한 환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그 품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관광객들에게는 전통시장이 먹을거리나 볼거리나 체험거리 그리고 쉴 공간을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전통시장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부분에 어떤 사회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상인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전통시장 시설 개선 쪽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많이 변경을 시켜줬는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통시장의 모습으로 변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상인 대학들을 통해 가지고 상인들이 의식이 많이 이렇게 변화는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이익만 추구했던 어떤 개인 상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지역이라는 그런 그 마인드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상인들이 그동안의 기득권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양보와 이런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상인 조직력도 좀 길러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의식 혁신이 동반되지 않는 어떤 지원도 결국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을 어떻게 좀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서경환 본부장님, 앞에 임창 교수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혹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실 전통시장이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나 이런 쪽과 서비스나 쇼핑 환경 측면에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통시장만의 지역 주민의 삶과 예한, 정서 이런 것들이 녹아 있고 문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상품과 공존하는 것이 전통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상인 의식도 변해야 된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상인분들이 고객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3대 서비스 정신이라 그래서 고객들한테 지불 편리성,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불 편리성이라면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이런 것들도 현금보다는 조금 고객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불 편리성도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뢰성 부분입니다. 고객에 대한 신뢰성, 가격 원산지 표시라든지 또 교환 환불 AS랄지 이런 또 친절 서비스랄지 하는 신뢰성 부분에 대한 우리 상인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상품 진열이랄지 또 포장 방법, 위생 상태, 고객선 준수 이런 부분들의 위생 청결 그런 의식이 조금 바뀌면 정부나 또 상인회나 이런 회장님들 리더들이 이렇게 끌어나가는 입장에서 상인들이 이게 뒷받침이 돼주셔야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말씀하신 것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과 서비스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손종 회장님 현장에 계시니까 이게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까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의식 개선 중 가장 많이 지적되는 몇 가지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물어보고 그냥 간다면은 화를 낸다거나 또 카드 결제가 좀 힘든다거나 환불이 안 된다거나 또 가장 우리가 몸소 느끼는 것은 주차장 시설입니다. 주차하기가 좀 힘든다거나 근데 그 중에서 주차 문제를 빼고는 상인들의 의식 개선 문제입니다. 그런데 10년 전과 비교해서 이 세 가지 모두 점차 발전되어 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고객 응대에 대해서 가격만 물어간다고 해서 한해는 상인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네, 많이 그렇죠. 사라졌습니다. 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 가운데 상인대학 등을 통해서 의식계획 교육이나 이런 걸 좀 많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상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이런 전통시장이 대형 백화점 유통시설보다는 이 상인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창욱 교수님, 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방금 손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인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뭐가 부족한지도 많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상인 대학 교육을 통해서 들어가서 상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여쭤봅니다. 과연 젊은 상인들이 왜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대형마트로 가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대부분 이제 상인분들의 이제 대답은 주차장이 불편하다, 혹은 또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다. 전통시장은 또 휴게 공간이 없다. 뭐 이런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한계를 이제 많이 지적을 해주십니다. 물론 맞으신 이야기시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숙이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은 또 실제로 젊은 고객들한테 여쭤봅니다. 왜 전통시장에 안 오느냐 그러면은 사실 그분들의 대부분은 청결과 위생 문제, 지저분하다, 또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다, 또 친절하지 않다, 또 가격 원산지 표시가 신뢰가 떨어진다, 또 카드 사용이 불편하다, 또 소분 포장이 안 돼 있다, 또 포장이 좀 지저분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죠. 방금 이제 이야기했었던 그 시설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가 개선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나 많은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상인들이 정말로 이런 그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의식이 바뀐다 그러면은 당장 오늘부터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생각만 바뀔 게 아니라 내 점포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과 더불어 또 일부 이제 이 소비자들이 좀 불편해하는 게 전통시장의 개점 시간, 폐점 시간이 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문을 닫아서 이게 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하는데 혹시 전통시장에 대한 업무 규정,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서경환 본부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것은 뭐 우리 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네. 사실 그 뭐 개점 시간이나 폐점 시간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은 자율적으로 좀 운영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상인회가 조직된 곳은 대부분 뭐 휴무일 정도는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전국적으로 상인회 조직화율이 92% 정도 됐으니까 거의 상인회가 전국적으로 구성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통시장이 발전하려면 뭔가 체계를 갖고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된 그러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뭐 개점 시간, 폐점 시간이랄지 이런 부분, 휴무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규정이나 매뉴얼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상인회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손중 회장님 뭐 그런 규정들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지켜지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자율적으로 많이 좀 지켜지고 있는 편입니다만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불편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마트나 백화점처럼 1인 최고 운영자 체제의 일사불란함이 없는 특성으로 별도의 업무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은 새벽 3시나 4시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농산물, 수산물 경매 유통 과정에서 직접 참여한 것도 있고요. 하루 13시간 이상 일하는 상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 직장 퇴근 후 시장을 이용하고 싶은 고객에겐 불편함이 많은 것도 사실일 겁니다. 예, 그래도 저녁 8시까지 일방적으로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거기에 맞춰서 이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인연합회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시장의 어떤 개점 시간 또 이 폐점 시간들을 좀 공지를 해서 홍보를 하면은 이용자들이 좀 편리하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상인들의 의식 개선 또 고객 관리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대형 마트나 유통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에 비해서 조금 더 보강돼야 될 점은 혹시 없는지 우리 임창훈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대형 마트는 교육이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요. 뭐 개인당 1년 교육 시간도 전통시장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대형 마트에서 근무를 하려면은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차원은 좀 있습니다만은 전통시장에서도 요즘은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소개도 잠깐 해주시겠지만 뭐 맞춤형 상인 교육에서부터 상인 대학원까지 이렇게 지원 시스템들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광주 전남 쪽에 웬만한 그런 전통시장에서는 적어도 상인 대학을 2번 내지 3번씩은 다 이제 이수가 됐습니다. 또 상인 대학 교육을 통해서 상인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 있고요. 또 조직력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아마 이런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상인 교육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그런 교육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서기환 본부장님 어떤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대로 뭐 대형마트는 교육을 많이 하고 전통시장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수년간 우리 공단 전신이었던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상인교육, 상인대학원 꾸준히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해왔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개별 점포나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컨설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의 선진 우수 시장 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지금 꾸준히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라 하면 사실 이게 뭐 전통시장이 매출로 이어지고 이렇게 정량적인 효과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정량적인 지표는 교육하고 연계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상인들 종사하신 분들이 얼마만큼 예전에 비해서 마음가짐이 바뀌었느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그런 교육 중에서도 올해도 또 송정 매일시장하고 순천 아랫장 등에서는 상인대학을 올해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혹시 임창훈 교수님 이런 교육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뭐 결과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논문상으로 보자면은 그 상인 교육에 대한 효과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통계적인 수치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이렇게 방문해서 보면은 상인 대학을 이수한 시장은 일종의 이제 저희들이 표현하는 그 기라는 게 있거든요. 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상인들의 얼굴 표정에서부터 또 고객들의 이런 그 고객을 응대하는 이런 그 멘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저희 이제 관광형 시장이랄지 이런 시장에 가서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잘 들이댑니다. 그래서 상인 교육을 이수한 시장에서는 이제 고객들이 와서 카메라를 찍으면은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사진을 좀 예쁘게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응대를 하시는데 상인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시장에서는 사진을 찍고 있으면 막 화를 냅니다. 뭘 이렇게 신고를 하려고 사진을 찍는지 뭐 이런 뭐 다소 좀 우스갯소리에 가깝지만은 상인 교육을 통해서 시장들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교육의 효과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 전통시장과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 같은 데를 가보면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깜짝 세일을 한다든지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해서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손종희 회장님 그런 것들 실제로 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식 그 맞춤형 판매라고 하거든요. 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율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고객 필요에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아이템들을 우리 상인회 측에서도 많이 발굴을 해서 회원들에게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이 아무래도 좀 많이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죠. 전문가들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필요합니다. 내서 상인들이 그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분명히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임창욱 교수님 아마 현실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좀 보완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 대형마트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판촉 방법들을 보면은요, 방금 소개해주신 그 깜짝 세일을 비롯해서 포인트 카드를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1+1 판매, 1+1 판매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통시장에서는 시식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세련된 그런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고객들이 그걸 선호하고 저기 대형마트 쪽으로 몰리는데요. 이런 것에 비해서 전통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지만 그 최근 전통시장에서는 그 정기 박앤 세일이라는 것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경우도 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쿠폰이나 포인트 카드도 가지고 있고요. 또 시식 행사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지금 뭐 썩 피부에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 우리 그 공단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이런 그 공동 마케팅 사업은 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점차로 확대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 깜짝 세일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통시장에서 이런 것을 도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전통시장은 가격이 정가 판매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정에 의해서 가격이 사실은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이런 세일이랄지 혹은 뭐 깜짝 세일이랄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시장도 이제 지금은 일부 품목이라도 정가 판매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 또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측면 이런 양면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전통시장 우리 가게 되면 가격 흥정하는 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하나의 전통시장을 찾게 되는 계기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앞에서 우리가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대형마트 장점 얘기할 때 주차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주차하기가 편리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 가게 되면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될지 참 불편한 경우들이 많다 이런 소비자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차시설 확보 이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성현 부원장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네. 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정부에서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고객 주차장 확보율이 한 74% 정도는 완료가 된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부지 확보 등 상당히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주차장 건립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건립이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인근의 공공시설이랄지 사설 주차장 이런 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다가오는 명절을 대비해서 시장 주변 주차장이 조금 확보가 안 되면 도로에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주차를 허용해주는 경찰청이나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이런 그 주차 허용 제도도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말바우 시장과 여수 진남상가, 벌교 전통시장, 완도 오일시장 등이 이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추진할 예정이고, 뭐 전자거리랄지 양동 산업용품 시장 이런 곳은 이제 개보수 지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대인시장은 인근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이용 보조 사업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차장 개선 사업 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고 또 확대될 그런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 시설에서 우리 손중 회장님, 제가 느끼기도 좀 개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우리 서경환 본부장님의 설명에 덧붙여 우리 양동시장 경우만 말씀드리자면요. 양동시장 주변에 주차장은 4곳이 있어요. 모든 시장이 해결해야 하는 1순위는 주차장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양동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을 이용하시기 전에 주차장 위치를 파악하시고 보면은 하셔가지고 오시고 보면은 참 편리할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주차장 확보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그렇죠. 측면인데 이용자들은 사실은 미리 주차장을 파악하고 가기보다는 현장에 가서 주차시설을 찾아서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그런 좀 충분한 안내도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네, 임창욱 교수님 말씀 좀 방금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객의 입장에서 주차장이 이렇게 위치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뭐 예산상의 문제랄지 혹은 부지 매입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시장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좀 더 신중한 부지 선정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 중기부에서 일시장 일주차장 지원 원칙에 의해서 74% 정도가 이제 주차장이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주차장을 갔을 때 거의 만차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뭐 부족한 이런 주차장 내에 지역 주민들이랄지 혹은 상인들이 월권 형식으로 거기를 선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건 상인 의식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고객 주차장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은 지자체 소유죠. 주차장은 시장을 위해서 지어준 지자체 소유의 주차장인데 그 운영의 문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지자체는 뭐 방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그냥 동네 주차장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직영을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상인회나 기타 기관에 이렇게 위탁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차 시설에 대한 점검 또 관리 실태 파악 이런 것도 함께 진행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소비자들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원산지를 따지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살 때 이게 어디서 생산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 서경환 본부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신뢰감이 떨어져서는 안 될 텐데요. 그렇죠. 네. 저희들 조사에 따르면은 그 원산지 표시율은 한 86% 정도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86% 수준까지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전국적으로 128개 시장과 MOU를 체결을 해서 월 1회 이상 원산지 표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홍보 활동도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것에 비해서 이제 조금 원산지 표시가 약간은 미흡하기는 합니다만은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평가제도 도입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호수 진남 시장하고 하순 고인돌 시장이 상당히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포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 강주 전남의 전통시장에 그 종사하신 분들이 사실 뭐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뭐 고객 신뢰를 위해서 이런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믿고 이렇게 전통시장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임창욱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원산지 표시는 전통시장 신뢰와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죠.
그동안에 이제 전통시장에서 허위 원산지 표시가 많이 적발이 됐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양심을 속인 그런 그 전적인 잘못이라고 되죠. 한번 고객의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고 전통시장을 외면한다 그러면은 그걸 다시 이제 신뢰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는 뭐 뼈를 깎는 각오로 양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런 뭐 교육이랄지 계도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86% 정도가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당국에서 지속적인 계도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상인들이 조금 더 유의해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에서는 상품을 작게 포장해서 이렇게 판매하지 않고요. 같은 가격이라도 굉장히 많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싼 값에 구입을 할 수 있고 양도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 또 번거롭고 이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함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중 회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잘 이 상인들 입장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 전통시장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회자님께 묻고 싶은 거 하나 있네요. 사회자님은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가끔 갑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걸 왜 묻냐 하면은요, 요즘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소포장단위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님이 알고 있는 문제 제기 부분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 바뀌고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소포장 판매가 용이하다는 것을 상인들은 이미 알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상인들이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셔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적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통시장을 우리가 이제 활성화해야 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지역 특색에 맞는 또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전통시장을 특성화시키는 게 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서경환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지역 축제나 이런 것들을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유치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를 좀 찾아보기가 사실 좀 어렵고 시장 자체적인 그러한 축제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축제를 열고 그러면 타지에서 오신 외부 고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야 되는데 지역 주민만의 이렇게 축제가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쭉 말씀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문화나 관광, 뭐 예술, 뭐 이런 쪽하고 또 특산품 이런 것들과 연계를 시켜야 이게 시장이 또 더불어 특화가 될 거고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한다거나 또 공연을 한다거나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브랜드화 시키고 또 관광지하고 연계도 시키고 또 시장만의 그 스토리를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또 추가를 함으로써 시장이 특성화되고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문화, 관광, 예술가 좀 접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사실 이제 공연이나 축제로 국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을 확장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특성화 측면에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우리 손중 회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올 6월부터 강주광역시 상인연합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제안한 내용이 전통시장을 우리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실 전통시장보다 지역의 향기와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이 또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장소 또한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 문화와 한계가 살아있는 축제나 행사가 각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 지역의 관광 자원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기관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로를 모색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아마 우리 이 전통시장 중에서도 우리가 국내적으로 벤치마킹 해야 될 여러 사례들이 또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상인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임창욱 교수님이 좀 몇 군데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뭐 이 지역에서 뭐 유명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흥 토요시장이라고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흥 토요시장에서는 지자체하고 상인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국 최초로 토요시장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국의 관광형 시장의 표시가 됐고요. 그 지역 특산물을 잘 이렇게 매칭을 해서 장흥 상업이라는 또 브랜드를 개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할머니 장터 이런 것들을 성공시킴으로써 유명한 시장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 남부시장이 요즘 또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주 남부시장 2층에 가면은 청년몰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남부시장 청년몰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청년들이 들어가서 정말로 그 폐허된 곳을 청년들이 직접 이렇게 청소하고 다시 재건해 가지고 오늘날의 가장 그 유명한 청년몰로 이렇게 만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서울에 가면 이제 중곡제일시장이 있는데요. 중곡제일시장에는 상인들이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설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청정이라는 브랜드도 개발해가지고 오픈마켓도 입점을 시켰고요. 또 대기업하고 협업을 통해서 정보화 시장도 만들었었고 또 공동 배송 작업도 상인들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뭐 이런 성공 사례들이 사실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단에서 성공 사례 책으로 이렇게 발행이 돼서 책자도 이렇게 잘 구비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 하나만 좀 소개를 하고 네. 싶습니다. 그 일본 간사이 지방에 나가하마 중심 시가지 활성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뭐 일본 그 나가하마 중심지도 뭐 이런 구도심으로서 굉장히 좀 그 공동화 현상이 좀 심했는데 그 시민들이 이렇게 자산을 만들어서 쿠로가베라는 이제 민간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다시 부흥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뭐 일본이나 외국의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유럽에서 유리공예라는 것을 이제 그 벤치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나가하마 중심 시가지는 유리공예로서 굉장히 특화돼 있고 또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화 상품이나 특산품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없는 것을 막 개발하는 노력보다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잘해서 우리 것화 시킨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그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뭐 국내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서경 본부장님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거의 해주시죠. 뭐 제가 말씀드릴 시장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우리 가깝게 뭐 송정 1913 시장도 최근에 많은 변모를 해서 거기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그러한 시장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좀 대전에는 그 도마큰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도마큰 시장이 이름이 뭐 도마뱀을 닮았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도마큰 시장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도마뱀 이 형상을 활용을 해서 시장 CI나 그다음에 도마도 이렇게 PB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또 이 도마큰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패밀리 레스토랑도 운영을 하고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제 소세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수익 사업도 이렇게 활발히 하고 있고요. 나온 수익금을 주차장 환경 개선이나 공용 부분 그 시설 개보수에 이렇게 활용하고 이런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임창혁 교수님께서 뭐 일본 사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일본 사례 한 군데만 더 짚고 넘어가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오키나와 현의 마키시 공설시장 뭐 아주 유명하던데요. 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는 곳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 마키시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소규모고 우리가 광주에도 많이 있는 그런 시장하고 어떤 그 외모적인 모습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온다라는 것은 이제 뭔가 좀 그 앞서간다라는 게 있겠죠. 그 마키시 시장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일본도 이제 그 전통시장 위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고객 쇼핑 편의를 위해서 아케이트를 전부 모든 구간에다가 다 완성을 시켰고요. 또 상인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1970년대부터 지역 축제를 개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점포가 참여하는 그런 포인트 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상인들의 자구 노력의 결과로 이제 오늘날의 마키시 그 공설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시장의 활성화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런 그 웅장한 것을 보고 고객은 오는 것은 아니고요. 상인들이 이렇게 준비한 이런 것들을 보고 시장을 다시 찾는다라는 것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설이나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시장 상인들의 의식 개선 이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 장사하는데 큰 문제 없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굳이 바꿀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생각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기관 본부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네, 조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상인의 조직화율도 좀 높아졌고 상인분들의 그 자구 노력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현금 거래가 아직도 많다는 게 수치상으로 한 63%가 현금 거래를 하고 있고 신용카드가 아직도 한 3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표시율도 한 62% 수준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고객을 위한 대비 태세가 조금 갖춰져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 공단에서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예전에는 무조건 그 시장에서 신청을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그런 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상인 회장님이나 적극적인 리더 몇 분이서 이런 특성화 시장 신청을 하고 그러면 선정이 돼서 나중에 이제 추진할 때 밑에 상인분들이 역량이 조금 부족하고 의식이 깨우치지를 못해서 못 따라오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공단에서도 특성화 시장을 지원을 하는데 수준이 되는 시장은 희망 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이랄지 지역 선도형 시장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역량이 조금 미흡한 그러한 시장에 대해서는 첫걸음 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진 다음에 시장이 특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로 올해부터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이런 것들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들하고 조금 소통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역의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수용해서 그게 반영이 돼서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임창혁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우리 그 의지가 부족한 상인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뭐 교육을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상인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나오셨는데요. 정부에서 의지가 부족한 상인들을 좀 조기 퇴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뭐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인 연금 제도를 마련을 해서 만약에 이제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빨리 장사를 그만두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영업 포기에 대해서 일부 간에 이제 보상금을 좀 재원을 마련해서 준달지, 혹은 이제 2세 경영을 했을 때 점포를 물려줬을 때 좀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해 준달지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상인들도 그 정년이 뭐 70세가 됐던 65세가 됐던 이런 제도도 이렇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 전문가의 이런 그 좀 긴밀한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이제 시장의 상인분들이 계시고 지자체가 이제 크게 두 축이 있으시고요. 거기에 이제 전문가의 역할도 또 뺄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시장에 들어가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뭐 건축, 디자인, 공연, 또 유통, 뭐 저 같은 경우는 유통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그 주장하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어떤 풀이 돼 있거나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일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일본의 이제 TMO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 어떤 그 전통시장 활성화 기구인데요. 이미 그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성남시에서는 이런 전통시장 컨트롤 타워를 다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전남도에도 제가 계속 몇 년째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다행히 뭐 7기 민선 공약에도 포함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지역에서도 전통시장 관련된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재단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네. 일단 뭐 제대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오려면 뭐 많은 관계자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 추진 협의회를 필수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전문가들을 양성하려는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상권 육성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라는 교육을 공단에서 좀 만들어서 자격이 되신 분들을 일단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이분들을 그 집중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 끝나면 사실 시험도 보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전문가 자격을 획득을 하면 이분들로 하여금 전통시장의 그러한 추진 전문가로 협의체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지도도 할 수 있고 하는 전문 인력으로 그렇게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고 계시군요. 네. 이제 이 전통시장이 그리고 이제 시장마다 좀 특화돼서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전통시장 특화 육성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우리 손종 회장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사업 측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전통시장 사업으로는 올해부터 시작된 첫걸음 육성 사업이 있어요. 예. 그리고 문화관광형 사업, 지역 선도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각 시장의 특화 상품을 발굴하고 특색을 살리는 사업인데, 현재 강주에서는 양동시장, 복개상가, 지역 선도 시장을 하고 있고요. 말바구, 봉선시장은 문화관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시장에 뭐 예술 야시장이 있죠. 남광주에 뭐 밤기차 야시장 등이 있고, 올해무동시장의 문화관광형 사업, 또 양동 경열로 시장의 첫걸음 육성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임창 교수님 좀 시장 특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앞으로 좀 잘 진행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손 회장님께서 소개하신 부분은 이제 전국 단위로 이렇게 그 특성화 시장을 만들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광주 전남 참여 시장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광주시와 그다음에 이제 상인연합회에서 올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역 예산을 가지고요. 그 한계 시장 한계 특화 지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회장님 지금 8개 시장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너무 획일적인 사업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특성화 포인트를 좀 찾아내서 어떻게 발전시킨가 하는 것을 준비하자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그 특화 포인트를 발굴을 한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발굴이 됐으면은 이걸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연결고리가 많이 필요한데,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 발굴하는 사업으로만 끝난다 그러면은 또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우리 기관 지자체에서는 이런 그 실적 위주의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성과 위주의 사업으로 보다 좀 더 장기간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을 좀 특화된 장소로 만들고 또 색깔 있는 장소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역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통시장을 좀 다른 측면에서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지역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현 본부장님 의견 좀 주시죠. 예. 예. 상권이 활성화되고 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이제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4대 거리가 이렇게 바탕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 시설이랄지 문화, 뭐 예술, 뭐 이런 연계도 좀 중요합니다만은 또 다른 시각에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장보기 도우미를 좀 확대한다랄지 또 아까 좀 나왔습니다만은 쇼핑 카트기를 조금 더 확대. 지금 보급률이 한 15%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쇼핑 카트기도 좀 비치를 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택배 서비스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휴게실 또 젊은 엄마들의 그 수유 시설, 어린이 놀이터 이런 편의 시설도 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주시에서 운영하는 뭐 강주 시티 투어랄지 전남에서 관광 코스로 이용하는 그 남도 한 바퀴 이런 그 시티 투어나 이런 프로그램에 사실 좀 전통시장을 한 군데라도 이렇게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정보화가 조금 미흡한 수준입니다. 시장에 대한. 그래서 홈페이지나 전통시장 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좀 더 다양한 정보가 좀 소개가 됐으면 쓰겠고 또 지역 방송도 네. 그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가 마련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전통시장 하게 되면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한 정, 넉넉한 인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색깔인데 그런 부분을 또 잘 살릴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 따뜻한 정, 넉넉한 인심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캐치프레이즈죠. 네. 저희가 지난 10년 넘게 우리 전통시장 하면은 따뜻한 정, 넉넉한 인심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실 밀고 나갔었는데요. 효과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통시장은 더 이상 기존의 점포에서 기존의 상인이 상품을 사고 파는 장소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이 주장을 하는 게 뭐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보자 그러면은 단기 2년 이내에는 저희가 그 마트하고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같이 해야 되겠죠. 아까 지금 잠깐 소개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뭐 포장의 문제, 또 서비스의 문제, 또 결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2년 이내에 시장에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5년 이내에 중기적인 것을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입할 수 없으면은 그 전통시장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시장에서 먹을거리나 볼거리, 체험거리, 쉴거리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광형 사업이나 이런 특성화 사업들의 대부분들이 바로 먹을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개발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쉴거리 돈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이 시장에서는 이런 그 SOC를 좀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10년 이내에는 이제 더 이상은 유통사업은 저기 비전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조 가공, 그러니까 최소한 즉석 제조 가공 아니면 이제 혹은 간의 수거금을 통해서라도 내가 뭔가 만들어 팔아야지 상인이 앞으로 계속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특성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이런 시설 개선 또 환경 개선, 제도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이 상인들 스스로 좀 단합하고 그리고 자생력을 길러 나갈 때 결국은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입니다. 물론 이제 상인회 같은 데서 조직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손종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상인들도 이 시설 개선보다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역민들의 자부심을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개선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이나 성공한 시장들의 공통점은 상인들이 똘똘 뭉쳐 있다는 겁니다. 단합에 나가는 시장은 상인들의 많은 그 교육을 통해 익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세대 교체가 또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점차 젊은 상인들의 젊은 마인드가 시장을 변화시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앞에 이제 임창욱 교수님이 언급했습니다만은 광주 전남 지역을 찾고 있는 그런 관광객들, 다시 말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과 전통시장하고 연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함께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서경환 본부장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관광객들이 이제 전통시장을 찾으려면 일단은 그 입소문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홍보하고 연결이 될 텐데, 또 그렇게 홍보를 하려면 특성화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그 양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남 최대의 시장이다. 가면 없는 게 없다. 네. 이런 것들이 단순하지만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광객들한테 어필을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외지의 고객들의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임창욱 교수님 좀 보완해 주시죠. 네. 그 본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지금은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특화 포인트를 막 찾아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그것을 이제 성과 위주로 이렇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송정역 1913 시장,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굉장히 그 발전이 될 남강주 시장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홍보를 많이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벌써 토론 시간 90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경환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축이고 서민 경제의 뿌리임을 오늘 자리에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의 몫으로만 남겨놓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도 좀 필요하고,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그러한 공감대도 우리 주민들이 같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 그래서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마케팅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약 20여 곳이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세일, 경품, 이벤트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마케팅이 전개가 됩니다. 시청자분께서도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그 추석 명절 기간을 대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개인 할인 구매 퍼센트가 5%로 이렇게 할인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또 30만 원 한도였지만 50만 원까지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구입을 하셔서 전통시장을 좀 이용을 해주시고, 전통시장은 금융기관은 14곳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가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상인 여러분들께서 좀 철저히 해주셔서 소중한 그 재산을 지켜주시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서 상인 모든 분들이 화재 공지에도 적극 가담을 좀 가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임창욱 교수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먼저 그 토론을 시청하신 우리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를 지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받을 때 많이 배우고 익혀가지고 저희가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
혁신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발전하는 그 길로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토론을 보고 계신 지역민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전통시장에 많이 실망하시고 또 많이 불신하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맙게 우리 전통시장의 시설을 많이 개선해 주셔서 지금은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통시장 상인들은 여러분들을 간곡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손종훈 회장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먼저 CNB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귀한 토론 자료 마련해 주심에 상인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상경가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경환 본부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우리 임창호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민경제의 젖줄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각 해당 기관과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은 분명 헛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을 닫는 시장들도 있지만 문을 닫아가던 시장들이 고객들의 발걸음으로 아작해진 시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긴 시간 토론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인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의 침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해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시설 현대화로 인해 전통시장이 외형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부족한 시설에 대한 보완과 함께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라 생각이 됩니다. 전통시장이 단순히 상품을 거래하고 판매하는 장소가 아닌 특별한 문화와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